가지고 단기간에 그렇게 만나가지고 그동안에 어떤 단절됐던 이재화 변호사께 말씀하셨던 걱정됐던 그런 한국 외교의 공백을 이번에 이제 잘 메꿨다는 거 그 자체로서 성과라고 공백을 생각합니다. 잘 메꿨다. 예.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촛불 정권, 촛불 혁명에서 태어난 정권 아니겠습니까? 야, 근데 타국 정상들이 민주주의 국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촛불 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체감에 한 서너 배는 더 느끼는 것 같아.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인기 짱이었어요. 근데 인기 짱인 게 대통령이 교민들이 또 막 나와갖고 아이돌 스타처럼. 그게 옛날에는 막 동원하고 이랬었는데. 아니, 옛날에는 반대 시위했잖아요. 반대 시위도 하고 네. 일부는 동원하고 이랬었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미국 갔을 때는 뭐 엄청 멀리서도 오고 자발적으로 오고 그랬다가 그러고 야, 이런 대통령이 됐으면 나도 이런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거기 있는 교민들이 네. 우리가 2011년에 낙곰수 공연 갔을 때 막 구름대처럼 모였는데 저는 못 갔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왔을 때 그때 이상의 열기였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지금 나이 든 사람도 많이 왔고.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제가 같이 올 줄 알고 기다렸던 거예요. 낙곰수 때는 못 왔으니까.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 툭 나타나니까 이건 뭐지? 뭐 초선 의원이 저렇게 나대고 다녀? 제가 세 번째로 또 의미 아직 설명드렸거든요. 자, 두 번째 촛불 그러니까, 정권. 촛불에 의해서 태어난 정권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 자체로서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의 촛불혁명 유대함을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갔다는 것 자체로만으로서도 홍보하고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촛불혁명의 위대함을 알렸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고 싶어 한 거예요. 메르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특별한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무슨 일정도 안 잡혀져 있는데도 막 만나자 그래가지고 캐나다의 그 잘생긴 총리 있지 않습니까? 예. 트리도. 예. 그 양반도 막 만나자 그래가지고 막 만나고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얼굴이 잘생겨서 인기 짱이었던 게 아니라 바로 한국 시민들이 촛불에서 만들어낸 대통령이라는 것 때문에 유럽에서 인기 짱이었는데 그건 다시 말하면은 한국 촛불의 의미를 G20에서 대통령의 존재 자체로서 홍보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문제라든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베를린 선언을 비롯하여 각국의 정상들과 충분히 자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 선언에서 뭐 남북관계 지금 세 번째가 촛불 정권을 널리 알렸다. 두 번째가 예. 세 번째가 너무 길어요. 그런가요? 세 번째. 예. 간단하게 하려니까. 세 번째. 아니, 중간에 아까 그 말씀 안 했으면 제가 짧게 넘어갔는데. 꼭 끝까지. 세 번째. 진짜 길죠? 제목이 제목 한 줄로. 세 번째.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한반도 문제 해결 전략 제시. 그거는 이제 베를린에서 평화 선언을 밝혔고, 그 다음에 각 나라들과 북한에 대한 압박을 우선시하면서 그러나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를 다 구해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 대목에서 성과하면서 동시에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박을 하자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미일 삼각회의를 막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 대한 불편함을 또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막 압박을 하자 그러니까 베를린 선언을 발표했는데 또 한편 압박을 하자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니네들 정말 뭔 뜻이야? 진 의지가 뭐야?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제로는 이제 북한과 중국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런 게 남겨져 있는 거죠. 예. 압박과 대화라는 건 사실 모순적인 건데. 그러니까요. 예. 북한과 중국을 그래서 공백 메꿨고 촛불 정권의 위대함을 알렸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했고 그것이 평화 선언을 한 거죠. 네. 예. 뭔가 와요? 네, 좀 더 이야기를 해봐야지. 예. 자, 아니 G20를 근거로 갖고 이제는 어쨌든 시장의 문을 연 거죠. 예. 문을 좀 긍정적으로 열었다. 그렇죠. 예. 한 번은 잡음도 나지 않고 사고도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서 서방 G20 국가들이 인정을 해줬다. 예.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첫 다자 외교의 한 걸음을 성공적으로 마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건 한중 그 한미 문제에 있어서 사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사드는 시간을 벌었다고 했고 지금 당장 사드는 뭐 두 번째 이슈로 밀어낼 수 있는데 중국이 끊임없이 사드 문제로 인해서 무역 제재를 가하고 있잖아요.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중국이라고 하는 시장을 잃을 것 같아 더 두렵다.
지금까지 온 경제적 제재도 크지만 중국이란 시장을 영원히 잃을까 두렵다. 중국을 어떻게 설득하래요? 경제 제재하지 마라. 중국 설득이 문제 아니에요. 예, 또 예. 북한 압박을 하자고 중국도 설득을 해야 되고 첫 번째가 일단 경제 제재하지 마라. 예. 어떻게 해야죠? 일단 그 사드 배치 이후에 이제 중국의 경제 제재 조치는요, 사실 한국 언론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 보도가 되고 또 그렇게 인식이 확산이 되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해서 사실 출범 직전부터 중국이 그런 신호를 보내왔는데,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해서 그 사드 문제 갈등을 완화시키고 뭔가 좀 출구 전략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중국이 계속 신호를 보냈고 그런 의사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과 병행해서 그 경제 제재 조치도 그 초기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고 일부 영역에서는 다소 완화하는 조치도 좀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다만 사드 갈등이 완전한 그 타협점, 해법을 찾기까지 시간이 걸릴 문제고, 특히 그 과정에서 그 북한의 이제 ICBM 발사, 최근에 뭐 논란거리이기도 합니다. 7월 4일 날 발사했죠. 예. 이걸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이게 북핵 문제 해법이랄지 한반도 정세가 대선 전의 상황, 그러니까 4, 5개월 전의 수준으로 지금 회귀하는 듯한 경향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드 갈등의 출구 전략의 조짐이 아주 좋았고 양국 정상의 의지랄지 신호를 보여줬는데 구체적으로 타협점을 찾아내고 출구 전략까지 이르기까지는 앞으로도 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제재 문제는 정리하자면 초기에 예상했던 만큼 강도가 세지는 않았다. 다만 시간을 지켜보면서 출구 전략의 모색 과정에서 완화될 여지는 남아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진핑 중국은 문재인 정부에 뭘 기대를 하고 그걸 완화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근데 교수님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네. 거기서 지금 줄줄 나가 떨어지는 기업도 있고 지금, 예. 저도 지금 한중 사업을 하는데 예. 투자한 거 다 날리고 네. 지금 중국 그 관광객들 중국 환자들이 안 들어와요. 네. 근데 너무 낙관적인 전망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방송 들은 사람들이 열받겠는데. 계속 그러니까 제재를 확대하지는 않고 예, 있다는 예. 측면에서 예. 그렇게 보는 거고 예.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사드 문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느 정도 미국의 입장만은 대변하지는 않고 이 해결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예. 중국의 기대는 뭘까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좀 이제 그 몇 가지 좀 신호를 봐야 되는데요. 예. 그 어떤 신호를 봐야 돼요? 일단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이 사드 문제 발단이 됐던 게 언제부터냐면요. 2014년 7월 시진핑 주석이 펑리안 여사를 대동하고 한국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예. 그때 뭐 북한보다 먼저 방문했다. 그다음에 부부 동반으로 단독 방문이다 해서 상당히 의미 있게 2013년 초에 됐고, 13년 초에 됐고, 예. 2014년 7월에 왔을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 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를 했어요. 예. 시진핑 주석이. 사실 그 전에 5월 달에 주한 미군 연합사령관이 스캐포로트인가요? 예, 스캐포로트. 예, 그 사람이 5월 달에 처음으로 사드 배치 필요성을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시점만 해도 한국 내에서는 국방부랄지 군 관련 전문가 소수만이 이 사드의 이슈를 알고 있었고 한중간에 이슈가 되는지를 몰랐어요. 쟁점인지를. 근데 시진핑 주석이 딱 제기를 하니까 이 사드가 뭐지? 라고 하면서 이게 이 한중간에 큰 쟁점이 됐었고 부각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 이후로 이제 중국에서 그 관료들 그다음에 전문가들까지 합사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사드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 제기를 하고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7월 달에 사드 배치까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경제 제재로 온 건데 이 과정에서 작년 7월 이후에도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가장 강경하게 사드 배치를 주장했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 정치 지도자를 만난다 할지 했을 때.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시진핑 주석이 두 번의 접촉이 있었죠. 한 번은 전화통화가 있었고 이번에 G20 회의에서 정상에서 만났었죠. 두 번 다 사드란 용어를 쓰지 않았어요.
시진핑 주석이 한중 간의 현안 갈등에 대해서 중국의 안보적 우려를 한국이 좀 이해해주라, 고려해달라라는 그다음에 이견을 좁혀나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 이런 식의 좀 간접적인 화법으로 사드 문제를 언급했거든요. 물론도 얘기를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정상회담 사드라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합의된 것 같아요. 걸림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죠. 예. 걸림돌. 외교 안보적인 현안이랄지 이슈 이런 식으로 애둘러서 표현을 했었고, 자, 이런 표현들 물론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사드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 정상이 가장 강경했던 시진핑 주석이 사드라는 용어를 아직은 쓰고 있지 않다.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예. 이런 문제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사실 한중 관계에서 중국이 이 사드 문제가 너무 과잉 정치화되어 가지고 특히 이건 중국이 자초한 겁니다. 사실 시진핑 주석이 너무 과잉 이슈화 시킨 거죠. 그래서 국내적으로도 시진핑도 곤혹스러운 처지예요. 이게 너무 풀려났기 때문에 갑자기 자기를 처리하기 어렵고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만은 중국도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 한중 간에 이제 한국의 일정한 그 외교적 양보 내지는 중국한테 명분을 좀 찾고 싶어 하는데 중국이 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의 신호는 이 공식적인 채널에서 공개적으로 언급되는 게 아니라 중국의 그 다양한 일제 모트랙이 있거든요. 한중 간에. 그러니까 반관 반민 차원의 1.5트랙 차원인데 사실은 우리나라 1.5트랙의 학자랄지 이런 사람들은 약간 정부하고 반한 입장이랄지 좀 자유로운 의견들을 표시하는데 중국은 정확하게 정부 입장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렇죠. 다만 공식적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고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중국이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고 또 한국의 입장을 한번 확인해보고 이런 식의 조율 과정을 거치거든요. 여기에 이제 여러 회의가 있었는데 저도 한번 참여해본 적이 있고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봤는데 분명하게 중국은 현재 사드 배치줄에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면은 한중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예. 말씀하세요. 네. 첫 번째, 군사 기술적인 측면에서 X밴드 레이더에 대한 검증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한미에서는 지금 600km로 제한시켜 놓고 있다. 종말 단계. 예, X밴드 레이더. 예, 레이더의 X밴드 탐지 레이더. 범위. 전진 모드로 해서. 전진 모드. 예. 예. 600km라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중국은 2000km다. 예. 라고 하는데 그것을 검증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예를 들면 예컨대 사찰을 허용해달랄지 아니면 그 문서로랄지 아니면 가장 기술적 검증을 해서 중국이 납득할 만한 기술적 검증 조치를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쉽지 않잖아요. 네, 쉽지 왜냐하면 않죠. 네. 왜냐하면 네. 지금 그 사드 운용을 예를 들었고 우리 한국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게 전시 작전권 이런 게 2015년에 환수가 됐으면요 이런 문제도 쉽게 해결됐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주한미군이 운영하는 것을 그렇죠. 네. 우리가 사찰을 허용할 수 없는 그렇죠. 거예요. 우리 군이 운영하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요구예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김창수 박사님 일각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 저걸 우리가 차라리 사서 우리가 운영하자. 네. 그렇게 되면 중국과의 문제도 당신들 우리가 그 전진 모드라고 600km만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검증을 해라. 이걸 어느 학자가 얘기했어요? 김준영 학자가 얘기했나? 뭐 그런 제안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꽤 있죠. 예. 우리가 직접 사서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직접 산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1조 더 들여갖고 한미 문제도 해결하고 한중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이게 그 제3의 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하나 방법이죠. 예. 예.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쉽지 않은 두 독자적으로 번째. 실행하기 예. 어려운 문제고. 예,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전략적인 측면이죠. 아까 첫 번째가 군사 기술적 측면이라면 예. 중국이 의심하는 것은 결국 이제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MD 전략의 일환이고 그렇죠. 하나의 포석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미일 군사 동맹에 강화하고 한미일 동맹체제에서 동아시아 MD 전략의 일환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선언하고 한국이 그 입장을 유지해달라 이런 겁니다. 사실 요 문제는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가 외교적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요 지점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동아시아 MD 전략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은.
다만 북한 방어용 또는 한반도 평화 유지용 이런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랄지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를 우리가 활용하고 공동 운영한다. 뭐 이런 정도의 방침을 밝힐 수만 있다면은 사실은 중국을 상당 정도 설득이 가능합니다. 둘 다 쉽지 않은 문제네요. 두 가지 부분에서 제가 질문. 첫 번째 문제는 미국 이제 군사상의 기밀이 그 누설되기 때문에 중국을 참여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할 텐데 이게 성능만 그 부분에 공개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막 제작하는 과정의 비밀은 공개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검증할 때. 저는 이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이거는 검증을 하자. 실질적으로 북한만 들여다보는 거 600km 내에서만 보는 거고 2000km가 아니다는 거 한다고 해갖고 이게 군사상 비밀이 누설돼서 이게 뭐 나중에 이제 사실 이 부분 뭐 중국이 뭐 약간 폭격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미국을 좀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미국이 물론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좀 완곡한 표현이고 불가능해요. 근데 그 엑스밴드 레이더는 그 레이더 그 자체가 미국 본토에 있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하고 연동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더 들여다보는 것은 미국 본토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토 운영을. 여기서 이 레이더가 실제로 그 리모컨 자체가 미국이 갖고 있다는 거 아니야? 아니 여기서 취합하는 정보가 미국 그러니까. 레이더망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을 독자적이고 자체적으로 600km만 본다라고 하는 게 말로는 쉽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 레이더를 이제 지금 전방 배치 모드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실제로 사격 통제 모드로 발사하는 것들을 이렇게 관찰하는 식으로 전환시키는데 뭐 어떤 분은 8시간 걸린다 그러고 어떤 분은 12시간 걸린다 그러고. 근데 어떤 분은 또 지금도 기술이 계속 진화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방 몇 시간 안에 단기간 안에 기술을 진화된 기술을 가지고 2,500km 들었다 보는 걸로 확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러니까 금정 때 중국의 책임자가 왔을 때는 600km를 600km 조작을 했다가 그 이후에 그 뭐 기술이나 이렇게 해서 2,000km 또 확대시켜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뭐 거짓한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다른 한편은 그런 기술 자체가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가서 보면은 이제 상세히 다 보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우리 이 사회 보수 진영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내정 간섭이지. 우리 군사 기술과 군사 운영 기술을 들여다본다는 게 당신 우리가 안 한다고 그러면 그냥 믿어야지. 당신들 뭔데 갖고 내정 간섭이 아닌 게 중국은 한반도 내에서 하는 걸 우리가 간섭 안 하겠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영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원래 우리 목적은 중국을 공격하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일테면 우리가 운영하고 우리는 너희들 들여다보지 않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중국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와서 사찰하자 뭐 이런 얘기도 안 할 수 있는데 미군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게 중국의 끝없는 얘기고 아까 두 번째 한미일 MD 체계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선언해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미국이 MD 전략의 일환이라고 이야기해버린 거 아니에요? 이미 얘기했죠. 미국은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아니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입니다. 저는 이제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맞아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사실 우리가 MD 문제라고 하는 게 한 20년 됐잖아요. 이게 쟁점이 된 지가. 그래서 사실 이명박 정부 때까지만 해도 MD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기 원칙이었거든요. 중국이 항상 표명했던 원칙이었어요. 그 와중에도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는 동아시아 차원으로 점진적으로 확대가 됐었고 실질적으로는요. 그렇게 전환이 되어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MD 불가입 입장을 한미 관계를 좀 조정해 나가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걸 할지 전반적으로 한반도 정세 관리를 한미 관계 속에서 잘 한번 조율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을 잘 설득해서 우리가 이렇게 미래에 대한 선언이잖아요. 그것은 그래서 한번 외교 레토릭으로 뭐 이런 게 가능할 수 있겠죠. 한미일 군사 예를 들어 한미 동맹, 한일 동맹, 미일 동맹은 굳건하다.
다만 MD 체계의 편입이 아니다. 이런 외교적 레토릭 이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이 갑갑한 상황에서 뭔가 좀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가능성을 한번 열어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MD 좀 우리나라에 배치한 것을 중국에 와서 본다고 하면 이거는 뭐 군사기술에 대한 어떤 침해일 수도 있겠고 주권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아이디어를 많이 내보자면은,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 75년도부터 그 실내 구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 실내 구축이라는 용어를 75년 헬싱키 모델이라고 합니다. 헬싱키에서 이제 모여서 실내 구축을 이야기하는데, 그 실내 구축의 방안 중에 하나가 군사훈련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참관 이런 게 있거든요. 아, 있었네, 그런 선례가.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게 그 군사훈련 사전 통보 및 참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군사훈련에도 참관하는데 이런 기지에 대해서 직접 와서 사찰하자 말자 하는 식으로 하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걸 응용해가지고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은 뭔가 다른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식으로 해가지고 중국을 그렇게 해가지고 좀 설득시켜낼 수 있다고 한다면, 참관까지는 가능할 수 있겠네. 사찰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죠. 기분 나쁘네. 그래서 별로 기분이 확 나빠지네. 사찰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가뜩이나 민간인 사찰 때문에 열받아 죽겠는데. 어? 네. 그래서요. 그 두 가지 다 사실은 그 쉽지가 않죠. 한국이 독자적으로 네. 해내기가. 아니, 그래서 이런- 제 생각에는 예. 사드 문제 이거 중국이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요청이에요. 중국의 요청인 거고, 그것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교적 레토릭이랄지 미래에 대한 어떤 좀 외교적 약속, 서로 다 명분을 주고받는 차원에서 정도 한번 좀 모색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실질적인 사드 해법은 제가 보기에는 그 똑부러진 해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을 북핵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예. 좀 더 큰 과제, 한반도에 사드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이기도 하고 큰 과제하고 연동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연동시키는 과정에서 사드 문제의 갈등이랄지 북핵 해법 모든 것을 다마시아 한반도 정세와 동아시아 전략에 대한 어떤 인식을 예. 한국, 미국, 중국 3국의 인식의 공유 지점을 만들어내서 점진적으로 소멸시켜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저는 복잡하지 않다고 봐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신베를린 선언에서 밝혔어요. 북핵 전면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해요. 그리고 그것을 그거는 종국적 목표고. 아니 종국적 목표 바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종국적 목표가 바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북의 있는데. 주장과 이건 좀 틀린 게, 북의 평화협정 체결은 북미 간에 하자는 거거든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협정 체결은 남북이 참여하고 중미가 참여하고 심지어는 육자가 공통으로 맺는 것까지 가기 때문에 무척 진일보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그 다음부터 사도 엿바꿔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이게 왜안 된다고 보지? 전국적 그건데 이게 바로 도달할 수 있으면 간단하죠. 발상의 전환 아까 상상력을 이제 발휘하자고 그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적 목적인데 우선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중국은 이런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 요구를 예. 하고 있죠. 거기에 지금 뭐 이해찬 정리도 예. 특사로 특사. 보내고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독일 가서 예. 그 정상회담을 예. 했잖아요. 예. 우리는 현재 상태에서 이 두 가지의 대답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대답은 광고 듣고 계속 가겠습니다. 똑부러지게 이제 대답은 못 하겠지만은 여기에서 대략적인 방향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일단 가장 쉬운 답변이랄까요. 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해왔던 답변은 북핵 문제 해결되면 사드는 자동 철회다. 네. 그 다음에 중국을 겨냥하지 않는다. 우리의 의지를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데 중국은 이걸 초기에는 사드 문제를 북핵하고 분리시켜서 접근했어요. 북핵 문제하고는 분리된 문제다라고 접근했었고 철저하게 한중 양자 관계로 또 접근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이걸 어떻게든지 북핵 문제와 연결시켜서 북핵 해법과 함께 북핵 해법의 해결 과정에서 사드 문제도 녹여내고 소멸시켜 나가는 이런 방향을 잡고 있는데 이게 약간은 효과를 미치고 있는 그래요? 신호가 결국 이번에 G20 회담에서 아까 이제 사드 문제가 공식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정상간 회담에서는요. 예.
반대로 사드 문제를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언급했어요. 트럼프한테. 너네가 사드 철회해라. 사드 철회, 사드 배치 반대한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한 것보다도 더 강하게 한 거죠. 강하게 했고 예. 우리와 관계는 그만큼 개선의 여지를 보여준 거네요. 보여준 거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는 한국한테는 노골적으로 사드 압박을 했었고. 기분 나빴어요. 사실 우리 진보 진영이지만 예. 그래서 사드 먼저 철회해야지 그 한중 문제 풀리지 않냐라고 예. 대외적으로는 얘기를 하면서도 중국이 막 그렇게 밀어붙이는데 그렇죠. 보수진에서 막 화를 냈잖아요. 예. 일정 정도 나 공감이 가더라고.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김창수 박사. 우리가 모두 다 그때 화내지 않았습니까? 다 화냈죠. 중국이 이렇게 압박하는 게 어떤 중국의 태도 자체가 등치는 큰데 예. 속은 쪼잔하다. 예. 그런 다 부분에서 비판했죠. 우리가 왜냐면 비판했었죠. 보수 진영하고 토론할 때는 네. 야, 이 사드 때문에 그런데 자꾸만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말라고 비판하면서도 네. 우리도 무지하게 기분 나빴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번에 기분 안 나빴으면 날 노려보는데 계속? 아니 안 실제로 나빴어요? 이번에 문재인 내가 기분 대통령도 나빴나? 나는 지금 이게 중국이 사드 하면서 아니, 지금 스스로 나는- 손해를 봤어요. 지금 사업에서. 저는 중국도 그렇지만 미국 둘 다 기분 나빴는데 네, 우리끼리만 기분 좋았지. 둘 다 기분 나빴는데 이제 그렇게 그럴 수 없는 게 대한민국의 지도자라는 중심을 못 잡았기 때문에 더 기분 그렇죠. 나쁜 거 그게 더 기분 나쁜 건데. 난 제일 그건 기분 나빠서 감옥 보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그건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적법 절차로 시간을 벌어놨고 이 부분을 북핵 문제를 해결의 단계적 해결을 해가면서 시간을 벌어놨으니까 어느 정도 수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좀 유화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이 교수님 말씀이. 미국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잠깐 말씀드려보면은 우리가 사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국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습니다. 첫째는 왜 한국한테 이런 식으로 쪼잔하게 어떤 무역 보복 같은 조치를 취하느냐 이런 거였고요. 그리고 덧붙이면 네. 그냥 그러면서 우리가 항의하면 네. 그 우리 정부에서 아무 입장 취하지 그렇죠. 않는데 민간 차원에서 하는 걸 우리가 그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예. 그러면서 아주 비열한 구멍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어. 그건 이제 중국이 항상 전통적인 수법이긴 한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화를 냈던 거는 사드는 미국이 배치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하고 만났을 때 미중 사회에서 사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왜 미국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한테만 가지고 무슨 보복인 이러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졌거든요. 항의도 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중요한 거는 의미심장한 변화가 왔네. 예. 우리의 그런 비판을 받아들였는지, 전국구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구 들어서 변화했다고 하면 좋겠죠.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정상적으로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된 게 아니고, 역사상 보기 드문 최초의 촛불혁명, 그렇죠. 평화적 촛불혁명으로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은 제가 2005년도에 갔잖아요. 그 주중대사가 계속 중국 관료들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관료들이 물어본대요. 2002년도에 그때 연휴는 우리가 한 700만 800만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 사람들 어떻게 다 집으로 돌아갔냐고 방법 좀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천안문 이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인민이 쏟아져 나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청소까지 하고 집으로 돌아가잖아. 이런 민족 잘못 건드렸다가 이거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공포감이 내가 보니까 이번에 그냥 우리가 DDR 하는 게 아니라 있었던 것 같아 진짜로. 그래서 한중 간의 사드 갈등이 지금은 이제 사드 이슈가 본래적으로 다뤄야 되는 미중 관계로 지금 조금씩 이제 옮겨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이건 대통령 역할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건 이제 촛불의 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렇죠.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미세한 변화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문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중국 요구는 두 가지에 대해서
그거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게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아까 그런 김문 교수님 분위기가 말씀했듯이 트랙 1.5 그러니까 반관 반민 그 한중 간의 모임에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전략을 쓰는 거죠. 정부 사회는 말 안 하면서 한 95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죠. 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입장을 살짝 흘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흘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뭐냐 그렇게 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우리 정부는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답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니까 답변을 안 하는 거죠. 원론적으로 우리가 사드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드는 어떤 북한 핵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다음에 중국이 사드 배치를 체결시키려면 중국이 북한이 핵 개발 못하게 만들어라. 우리는 원론적인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반관반민 행사에서 학자들끼리 토론할 때 한국 학자들은 다양하니까 가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겠죠. 아니, 이거 하나 궁금한데. 나한테 좀 물어봐 좀. 내가 전문가인데 왜 안 물어봐? 제가 여러 사람한테 묻는 정답을 아는 사람이 먼저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제는 진행자는 진행자 이재화 변호사 하시고 촛불 전문가로 패널로 지금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촛불혁명에 의한 탄생한 대통령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이야기는 종전 대통령과는 달리 자주적인 외교를 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왜 거기까지 가요? 그게 아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요. 촛불혁명을 탄생했던, 횃불혁명을 탄생했던 간에 그게 중국에 미치는 영향이 뭐가 중국에 있나요? 미치는 영향이 이런 거죠. 예. 이제는 사드 문제가 갖고 우리한테 항의를 했었잖아요. 예. 야, 너네가 지금 한미 간의 관계를 잘못 풀어서 느닷없이 갔다가 안 한다 그러면서 지금 2번씩이나 우리 뒤통수 치면서 갖다 놓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사드 문제 운영의 주체를 끌어들인 주체를 우리라고 봤던 거예요.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다. 오해가 아니죠. 전임 정권에서는 그랬죠. 예. 그런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문재인 정부는 전임 정부하고 틀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절차상의 민주적 절차 지키겠다.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가 있는 데까지 해결을 하겠다. 그러고 보니까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죄가 없는 거야. 느닷없이 뒤통수 맞은 거예요. 여기도 전임 정부에서 알박기식으로 갖다 놓은 걸 중국이 어느 정도 판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야, 전임 정부가 한 일이야? 전임 정부가 미국과 한 일이야? 그러면 이것은 원인 제공을 한 미국에게 항의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는 어쨌든 사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수동적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쪽으로만 끌려가진 않는구나. 그래서 한중 간의 대화의 여지는 있는데 여기서 사드 문제를 던졌다가 대화가 깨지니 사드는 원래 누가 얘기를 했었냐면 미국이 가져왔으니 미국에게 항의하고 한중 간에는 너네 원치 않았었잖아. 전문가 맞네.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한중 간에는 서로 감정을 그전까지는 대통령 오기 전에는 외교가 실종됐을 때는 우리를 개무시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미국의 아바타 그렇죠. 역할을 지금 그렇게 안 본다는 하는 건데 거예요. 제 이야기는 나름대로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그 거죠. 지점까지 간 거죠, 이제. 이제 그래서 사드에 대해서 너희들도 억울한 측면이 있겠다. 광고 듣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드에 대해서 당신 문재인 대통령 보니 훌륭한 사람 같은데 억울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드는 내가 미국과 담판을 짓겠습니다. 다만 이걸 푸는 과정에서 우리하고 대화를 합시다. 그러면서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압박해줘라. 북핵 문제 해결되면 사드 없어진다. 라고 당당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잠깐만 거슬러 올라가면 아까 어때 전문가 정리됐습니다. 정리됐습니다. 딱 정리가 되잖아요. 전문가네. 앞으로 이제 저기 시즌 2는 공부 언제 그렇게 공부했어요? 말고 얘기 들어. 그러니까 시즌 2 사회는 이재화 변호사님 보시고 가끔씩 봉도사님을 패널로 좀 이렇게 출연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문 교수님 말씀하실 때 이제 사드 문제가 불거지는 게 2014년 7월에 시진핑 주석 방한했을 때 처음으로 제안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국구에 처음으로 출연한 게 2014년 4월 말이었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했을 때. 4월 22일이요, 정확하게. 와, 정말 기억력 좋으시네. 근데 제목이 뭐였냐면 오바마 왜 아시아 왔나 이런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우리가 굉장히 걱정했던 게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아시아 투어다. 근데 여기서 이제 걱정했던 게 전시 작전권 전환 문제를 연기시키고 대신에 MD 체제에 참여하는 문제로 교환하는 것. 이걸 사실 제일 걱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이제 2014년 7월 달에 이제 아까 우리 이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시진핑이 그걸 이야기를 했는데 2014년 12월 달에 열렸던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 때
그런 문제가 가닥에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MD 참여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은 네. 전자권 전환을 연기하는 문제가 그때 논의가 돼요. 그때 논의가 되죠. 그러면서 뭔가 물밑 거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볼 때 박근혜 정부의 어떤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사드 배치가 됐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롭잖아요. 자유롭다. 네. 그런 점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봉도사님 말씀 잘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여전히 우리나라의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 민주주의 이걸 계속 강조를 하는데 촛불의 힘에서 태어난 정권이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주의를 강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요. 예.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그럼 미국 가갖고 자,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미국 측 입장을 중국 측 입장을 들어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전략 영향 평가한다. 이제까지 꼼수를 했다. 라고 하면서 미국과 파트너로 있었던 한민구, 김관진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은 안 했지만 환경영향평가 이야기하시는 거죠? 환경 네. 영향 평가했죠. 그래서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정의용도 2번씩이나 얘기를 했고 예. 안보실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희들 민주주의 국가 아니냐. 예. 우리가 민주주의적 절차의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33만 평이 넘게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32만 7천 평방미터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싹 빠졌어. 이런 걸 다 설명을 한 거지. 이런 거를 피리 꽂혔다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피리 꽂히셨어. 다 설명을 한 거예요. 네. 이렇게 꼼수를 부렸다 전임 정권에서 네. 이러지 옳지 않다. 네.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한다. 항의한다.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의 입장을 들어줬고 CSIS 가서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중국이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다. 라고 또 중국에 대해서 한번 먹었어요. 근데 시진핑이 가만히 듣고 있어 보니까 자기들은 씹은 것 같은데 사실은 보면 절차상에 틀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있었거든.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그리고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는 외교가에서도 분명한 그리고 이 문제가 북핵 때문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나라 가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제는 대화를 좀 해봐야 되겠구나. 그럼 압박해라.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근데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좀 아쉬운 게 우리 뭐 지금 아쉬워하지 마요. 댓글도 올라와요. 아니 아쉬운 거 근데 없어요. 잘했어요 그냥. 다 잘했는데 네. 그게 지금 상당수 국민들은 과연 이게 이 사드가 이 지금 고고도 미사일 예. 이걸 방어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성능에 대한 검증이 돼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 여론조사를 네. 해보면 물론 여론조사가 문제가 많이 있죠. 되게 네. 사드가 북한 핵과 미사일을 막는다 그러는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65%가 네, 찬성이죠. 찬성. 점점 북한 핵미사일 찬성하면 막는다니까. 그러니까 실제 그게 지금 뭐 우리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이게 아직 확실하게 검증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거, 그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갖고, 네. 이번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처음으로 바른 소리를 했어. 잠깐만요. 네? 그거 네. 지금 내가 지금 패널이야, 지금은. 통일뉴스에서 네. 이게 사실은 뭐 이 과연 고고도 미사일 방어해낼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국방부에서 그 허위사실 유포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쪽에서 국방부에서 소치하 여부를 검토하는데 우린 동의해주지 말고 통일뉴스 쪽 대리인이 동의해주지 말고 네. 성능 검사를 검증을 하자 법정에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예. 법정하자. 절대 하지 말라. 예. 대한민국에서도 이 성능 검사 안 하자 그러는데 이 소송에서는 한번 하자. 예. 그렇게 내가 제안을 했었는데 이게 살짝 우리가 그 사인과의 거래에서 이게 성능이 품질이 맞는지를 검증을 하는데 근데 이제 뭐 조 단위에 그 예산이 들어가는데 검증이 안 하고 그 물건을 사고 팔고 한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김창수 박사인데 네. 여기 이재화 변호사가 세미 진행을 보면서 내가 말을 많이 해서 기분은 좋은데 네. 일단 방향이 3,000% 빠져서 안 되겠다. 삼천파 아니에요, 아니까. 아니, 이제 그거 넘어가고. 예. 그 지금 그 이제 문제는 앞으로 나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그 언젠가는 이야기를 할 문제라고 봐. 이번에 한민구 장관이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ICBM 발사하고 난 다음에 뭐라 네. 그랬냐면 한민구가 정신을 벼랑을 차렸어. 한반도에 대상을 한 중장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사드로 방어할 수 있지만 자 근데 이것도 검증하자는 거예요. 네.
할 수 있지만 ICBM은 사드로 막을 수 없습니다. 네. 라고 한민구가 처음으로 또 좀 바른 소리 했어. ICBM은 무조건 못 막죠. 무조건 못 막아요. 100% 못 막고. 왜냐면 대기권을 이제- 진입할 때 ICBM은 마하 24 정도의 속도로 떨어져요. 근데 사드는 마하 7로 쏴. 근데- 음속. 일반 시청자들 잘 몰라요. 음속의 7배. 아니, 그러니까 한민구 장관 이야기를 정리하면요. 북한이 ICBM으로 한국을 쏠 수가 없죠. 그렇죠. ICBM 쏘면 저 넘어가 그럼 버려요. 이미 ICBM 아메리카를 발사된 순간 향한 거잖아요. 5분 안에 2,000km 올라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북한이 쏜 ICBM을 쏴도 못 막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제 한민구 장관이 말했던 검증해야 될 거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들, 네. 중거리 미사일들, 300km, 500km 이런 미사일들을 과연 쏴도 막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기술적인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단다면은 그 기술적인 논란에 대해서 사드에 대해서 검증해야 되는 하나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북한의 어떤 단거리 미사일들을 막을 수 있는 방어 체제를 우리가 갖추면 되지 않느냐. 아까 이제 사드 대신이라 그랬는데 네. 사드는 미군이 가지고 있는 거지만 네. 우리 스스로 다른 어떤 그 방공 미사일 체제를 갖추면은 사드의 필요성은 점점 높아진다. 이런 논리도 또 다른 차원에서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자, 이제 사드 얘기 그만하고. 자, 중요한 게 압박을 해라 그러면서 미국과 우리 정부가 공이 한 목소리 내는 게 원유 공급, 단독에서 넘어가는 원유 공급 끊어라. 예를 들었고, 북한이 1년에 쓰는 원유가 30만 톤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 100만 톤이 중국에서 들어가고, 50만 톤은 무상, 50만 톤은 판매하고, 러시아에서 들어간 게 30만 톤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끊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명주로 끊는 거거든요. 네.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압박수단으로, 평화적 압박수단으로 그것과 세컨더리 보이콧 얘기를 하잖아요. 예. 중국은 이미 분명히 밝혔죠. 못 끊겠다. 못 끊겠다. 예, 그럴 수 없다라고. 왜 못 끊죠? 지금, 예, 그러니까 그리고 북한이라는 그 전략적 완충지대라고 하는 혈맹이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건가? 혈맹은 그건 조금 작게 이념적인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안고 있는 개념이고 지정학적인 전략적 완충지대는 그야말로 이제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안보에 북한이라는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 전략적 가치에서 최근 10년 사이 중국 내에서 논란이 많이 있긴 했습니다. 네.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뭐 전략적 부담론에서 북한은 이제 버리자. 더 이상 안충지대로서의 전략적 가치가 없다. 이런 주장이 일부 있는데 여전히 중국의 주류적 시각, 관방의 시각, 지도부의 시각은 중국은 전략적 완충지대로서 가치가 높다. 따라서 중국의 북한은? 체제 북한은. 북한의 체제 불안정이랄지 붕괴 위험 이것은 바로 중국의 안보 위험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사실 송유관 차단해서 원유 공급 준다는 정말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되면 마지막까지 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현재로서는 없다. 그런데 중국도 조금씩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사실 중국이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는 상태까지 와 있어요, 지금. 예. 근데 마지막 쓸 수 있는 카드가 북중 무역 전면 중단이나 그다음에 국경 통제, 그다음에 이제 송유관 중단 이런 거거든요. 세컨드리 보이콧은 어느 지점쯤에 있어요? 그거는 이제 미국이 쓰는 미국 카드니까요. 카드. 미국이 쓰는 카드니까. 지금 그것을 가능성은 있죠, 지금 현재 상황은. 근데 중국이 자기 능력과 자기 의지로 쓸 수 있는 카드는 최고 수단의 카드인데 이거는 북중 관계가 완전히 파탄나는 거죠. 예.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을 막자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거는 그러니까 현재 중국 쪽에 넘어와 있는 노동자들이 꽤 있거든요. 제가 작년 하반기에 중국 훈춘에 갔을 때도 이미 그 기숙사 시설에 있더라고요. 그 훈춘에만 한 1,000명에서 2,000명 사이 정도, 2,000명 정도의 북한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카드는 중국 입장에서 협상의 여진이 있는데 이제 그 문제도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인도적 차원의 문제랄지 그다음에 군사적인 문제가 아닌 인도적 차원의 민간 교류 이런 영역은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
이 문제는 뭐 결정적 명주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 뭐 미리 1,000명, 몇천 명 갑자기 노동자를 안 받아들인다. 북한의 입장에서 못 보낸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뿐만 아니라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 나가 있는 노동자가 10만 명이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주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이고. 뭐 러시아 뭐 다 합쳐서겠죠. 남아공에도 가 있는데. 예. 중국에도 뭐 여러 전국에 여러 군데 흩어져 있을 거고. 그거 막을 가능성은 또 별로 없다. 기존의 중국 입장에서는 그것마저도 반대인데, 그것은 앞으로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압박해 난다면 네. 중국이 어느 정도의 타협점을 가질 수 있는 협상의 여지가 있는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송유관, 예. 금융제재, 이 예. 문제는 북한의 명줄을 끊는 거기 때문에 송유관을 끊게 되면 북한이 그야말로 마비 상태인데, 예. 뭐 일가 전문가들 분석에 의하면 최소 3개월, 최대 12개월 보더라고요. 북한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예. 물론 지금 북한에서 뭐 원유가가 급등한다, 뭐 석유가가 급등한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약간 비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루트를 또 모르게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은 북러 관계를 개선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여러 가지를 뭐 제3의 원유 공급 루트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기존처럼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라면은 원유 공급 차단은 정말 최악의 한 수이고 예. 북중 관계는 파탄이고 중국은 그걸로 인해서 이제 북한 문제가 완전히 다른 양상이 될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이게 북핵 문제가 북미 간 갈등이 아니라 북중 간 갈등으로 급격하게 그러니까요. 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 우리가 한미 간 관계가 있는데 한미 혈맹 아니에요? 한미 간 관계가 끊기면 우리도 불안하지만 미국 측에 있어도 그 동북아시아 전략적 요충지를 잃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중국 입장에서 중국과 북한 관계가 악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쪽 태평양 미국과 접경지대에 있는 한미일 이 그 최첨단 전략적 요충지를 잃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러시아로 넘어간다. 친러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전략적 손실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한미일 삼각관계와 북중러 삼각관계가 이렇게 대결 구도로 지금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은 중국에 있어서 전략적 자산이냐 전략적 부담이냐 이제 이문 그렇죠.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근데 전략적 자산이거든요. 중국이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근데 이 전략적 자산이 러시아로 가버린다거나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 버린다거나 한다면은 중국의 국가 전략 운영하는 데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유관을 막으려면은 첫째로 중국에게 북한이 더 이상 전략적 자산이 아니었을 때, 그렇죠. 그럴 때 송유관을 막겠죠. 여전히 전략적 자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대북 제재라는 거는 유엔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민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민생을 파탄시키는 그런 제재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유엔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중국은 그렇게 이문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송유관을 중단하는 것은 북한의 민생을 파탄시키는 거다. 중국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그런 인식을 바꿔놓기 전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엔 차원에서도 그거는 네. 하지 말라는데 미국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의 유엔 대사 샤일린가 그분이 이제 굉장히 강경하게 초강경파인데 네. 이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뭐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한미동맹 강화자원 차원에서 뭐 검토해보자 이렇게 보조를 살짝 맞춰놓은 것 같아 보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은 중국이 뭐 가끔씩 연초에 뭐 며칠씩 이렇게 송유관 문 닫는 거 그러면서 송유관 청소하겠다 뭐 이런 용도로 뭐 며칠씩 문 닫는 거 그러니까 중국도 그런 압박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거부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송유관을 살짝 며칠씩 끊는 거예요. 근데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서 끊는 게 아니라 뭐 청소하기 위해서 끊는다고 말한다거나 아니면 끊는지 안 끊는지 그런 것도 잘 모호하게 그렇게 하면서 며칠씩 이렇게 해주는 이런 수준으로 중국이 대응을 하는 거죠. 지금 또 하나 질문이요. 잠깐만. 질문. 원유 공급 중단은 미국에서 요청하는 거죠. 네. 그렇죠. 요청하지 우리 않은데. 정부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고 있고요. 우리도 공식적으로 동의를 한 건가요? 하지 아니요. 않았어요.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는데 공식적으로 동의해버리면 북한 입장에서는 대화를 나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국에다가 추상적으로 예. 압박을 가해달라라고만 얘기했지 구체적인 방법론은 우리 정부는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순간 미국의 똘마니가 되어버려갖고 너희들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도 대화를 안 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네. 지금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북한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고는 달리 우리랑 대화로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을 인식시켜줄 이렇게 신호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 신호는 뭔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현재는 지금 안 드러나고 있는 거죠. 변호사님 말씀 중에 그러니까 남북 관계에서 교류가 진행이 되고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을 확보하는 거하고 네. 북핵 문제 해법에서 북한이 대화에 나오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안 들어가는 것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 약간 오해가 있는 게 네. 예를 들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정세 관리에 대해서 주도권을 인정한다 이런 합의가 됐잖아요. 네. 미국이 한국 정부 네. 역할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우리가 한반도 정세 관리에서 운전석에 앉았다. 소위 네. 운전석론이 이제 유행하고 있는데 네. 이 문제가 많이 오해되고 있는 게 네.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적 키를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마치 해법을 제시할 능력이 있고 해법을 제시할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해석되는 것은 과잉 해석이다. 대단히 특히 또 정부랄지 이런 데서도 그런 기대감을 상승시키는 것 자체가 위험한 논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권을 진다는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한다랄지 평화를 증진시키고 또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은 뭐 윤활제 역할을 해내고 그렇죠. 미국과 중국의 이견이 있는 것을 그렇죠. 조율하면서 만나게끔 그렇죠. 하고 윤활제 역할 그다음에 좀 논의가 좀 빡빡하고 안 될 때 좀 좀 총매 역할도 해내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는 딱 북핵과 악교 역할까지도 해내는 이런 역할이지 우리가 북한의 이 북핵 문제 해법을 위한 북미 간 갈등을 결정적으로 키를 쥐고 움직일 수 있는 주도권 능력 행사는 불가능하다.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운전석에 앉았다 주도권을 쥐었다는 의미를 그렇게 과잉 해석하는 것은 자칫 큰 실망을 가져올 수도 있고 큰 어떤 외교적 부담만 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해는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이제 궁금한 점은 시진핑 2기가 올 11월에 시작하는 거죠. 11월에 시작하면 현재까지 시진핑이 저렇게 북핵 문제, 사드 문제에 대해서 특히 사드 문제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오고 미국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북은 핵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남측은 사드를 배치했고 그러니까 시진핑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당신 한 게 뭡니까? 라고 하는 비판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11월에 2기 출범이 시작이 되면 이제는 2기 출범되면 완전 이제 시황제라고 할 정도로 철권을 딱 잡는데 그때부터는 오히려 남북 문제에 대해서 시진핑이 좀 더 부드럽게 나올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특히 대북한 정책은요. 시진핑 한 개인의 의지랄지 그다음에 정세의 일시적인 변동에 따라서 쉽게 바뀔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지도부 내에서 상당히 어떤 깊이 있는 합의를 거쳐서 나오게 돼 있고, 그다음에 상당한 어떤 일관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급격하게 국내 정치적 요인이랄지 권력 기반의 요인 때문에 쉽게 흔들리거나 바뀔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창수 박사에게 마지막 질문이요. 북은 ICBM 개발과 핵 개발, 즉 완벽한 핵 폐기와 평화협정을 하자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상으로 처음으로 제시한 거란 말이에요. 시진핑이 주장했던 쌍계 병행론하고 똑같이 유사하게 가는 거예요. 다른 거죠. 근데 내용상 따지고 보면은 비슷한 거지만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미국이 문제 제기도 안 하잖아요. 네. 그만큼 진전한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ICBM이나 핵 개발을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떠한 조건을 제시한다고 해도 중지할 가능성은 없는 거죠. 북한은 어디까지 갈까요? 북한은 ICBM의 성능을 최대화시키고 고도화시키고 그리고 핵무기 탑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ICBM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시하는 나라들이 몇 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근데 이제 ICBM이라고 했을 경우에 정치적으로 할 일이 별로 없어질 것 같으니까 이슈를 키우지 않기 위해서 ICBM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ICBM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ICBM이 최종적으로 재진입 기술이 입증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ICBM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근데 재진입 기술을 입증하려면은 일단 북한이 실제 사거리로 비행시킨 게 아니거든요. 고각으로 해서 공중으로 높이 올려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떨어졌는데 떨어질 때 이제 재진입 기술을 성공했다고 하는 건데 그럼 지금 바닷속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해저 이마일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잠수함 하나 만들어가지고 북한이 떨어뜨린 그 미사일 탄두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분석해 보면은 이게 ICBM이 완성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그거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북은 어떻게 할 거냐? 북은 진짜로 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고각으로 높이 올려가지고 쏘면서 북한이 뭐라 그랬냐면은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 높이 올라가지고. 근데 알래스카 앞바다까지 쏘게 되면 그럼 전쟁하겠다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알래스카 앞바다까지 안 쏘고 북한 사람들이 연구를 하겠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그러니까 질문은 예. ICBM은 계속 고도화시킨다. 기술을 고도화시킨다. 기술 고도화시킬 거다. 예. 그리고 계속 ICBM이 아니라고 하니까 ICBM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거라는 거예요. 조치를 취할 거다. 핵 개발도 또 계속 할 예. 거고. 미국이 ICBM 1월 달에 미국이 ICBM 쐈거든요. 그럼 미국은 미국 본토에서 이쪽 서태평양에서 쐈어요. 네. 그러면 북한이 막 연구를 해가지고 실제 사거리 비슷하게 싸우는 순간이 이제 그 미국이 정하는 레드라인을 북한이 딱 넘어서는 순간이 되겠죠. 북한 거기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네. 제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전 대통령들은 아무 해결 못했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해결하냐?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이 상태로 지금 현재도 그런 거 실제 박근혜 정권하고 뭐가 차이 있는지 아직 모르겠거든요. 이 와중에서 어떻게 조정자 역할을 해낼 수 있는가? 무슨 카드로? 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이미 이제 베를린 선언 발표한 거에 대해서 네. 중국은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국들이 한국이 제시하고 있는 이런 대북 접근법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한 겁니다. 네. 많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하고 지금 남한하고는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접근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총론을 밝히고 이제 강론은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차근차근 하자 이렇게 하는 반면에 이제 북한은 ICBM이든 핵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끼어들지 말아라. 이거는 북미 간의 문제이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 항상 이제 한국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시기에 우연찮게 맞춰가지고 한국 정부를 테스트해보는 그런 일종의 군사적 시위를 했거든요. 김대중 정부가 출범할 때는 광명성 1호라는 그런 것들을 발사했고, 아니 가만히 있어보세요. 대답이 너무 오래 기니까 형도 설명할 때 엄청나게 길게 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즘에 내로남불이라고 해요. 얼른 하세요. 얼른 하세요 이제. 그래서 접근법이 서로 다르고 항상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북한은 그런 테스트를 했어요. 새 정부 테스트를. 그러니까 그 북한의 접근법에 대해서 남한의 다른 상이한 접근법을 우리는 계속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은 뭘 해야 되냐면은 미국 문제잖아요. 미국을 어떤 식으로 북한과 대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한국이 미국하고 약속했던 것처럼 실제로 핵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는데 뭔가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인식을 해야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북한에다가 대화를 하자고 그렇죠. 제어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작은 대화를 하더라도 그런 게 진행되어지고 그러면서 또 우리는 미국을 만나가지고 봐라 북한하고 이렇게 대화한다. 그러니까 당신도 이렇게 대화해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로지 그걸 하면 실제 허수아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국이 역할을 할 능력이 있고 하고 있다는 거를 신뢰를 준다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 문제에서 저는 한국이 능동적으로 역할을 해가지고 북미 간의 대화 테이블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은 해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한계가 있어요. 북한이 대화 안 하겠다고 안 하겠다는데. 그리고 이제 그래서 기대하는 게 사실 중국이었어요. 중국이 한편으로는 제재 역할도 우리가 요구를 하지만은 그러니까 또 중재자 역할을 해내가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설득력이 있지 않냐. 이래서 중국한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또 좀 우리가 중국 역할에서 우리가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재도 힘든 나라지만은 북한에 대해서 사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오는데도 그다지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북한이 지금 그 ICBM 개발도 가속화시키고 있고 핵
실험도 가속화시키고 있는데 제 궁금한 건 요게 완성됐다라고 하는 본인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딱 가면 그때는 이걸 갖고 미국하고 군축 협상하자고 하든지 가의 입장이 대화를 되는 하고 거죠. 그렇죠. 이제 갑의 입장이 되는 거지. 네. 거의 지금은 왔죠, 그렇게. 거의 네, 갑의 네, 입장까지 네. 온 거지. 네. 그러니까 지금은 북은 대화로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 당분간 거죠. 안 나오는 거죠. 인정할 때까지. 대화 안 나오죠. 네. 맞습니다. 대화로 안 나오고. 대화로 안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북한도 어떤 궁극적인 목적으로 북미 대화를 원하는 것이고, 근데 현재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거지 대화를 안 나섭니다. 북한 입장, 미국 입장에서 지금 이해가 됐어. 대화로 나서면은 굴복하는 게 되거든요. 독립기념일날, 미국의 독립기념일날, 미국의 축제 때 북한이 미사일 쏴버렸는데 거의 그렇다 해서 나오면은 미국 여론이 북한한테 굴복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절대 안 나와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북한의 ICBM이 점점 더 고도화되는데 저게 이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 문제로 이제 느끼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한국이 남북 대화 같은 거 해 나가면서 여 봐라 우리가 북한하고 대화를 통해 가지고 나오지 않냐? 나오지 않느냐 하니까 트럼프하고 당신도 미국하고 북한하고 대화해가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또 북한한테 우리가 북한을 대화의 상구로 끌어들인 남북 대화를 하면서 북한한테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하는 게 이러이러한 점에서 유리하다. 우리가 파키스탄에서 그동안 많이 하겠다고 이런 걸 또 북한한테도 말해주는 거예요. 실질적 조정자 역할을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겠다는 상호 신뢰를 하면 네. 종전보다는 좀 진일보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은 현재 입장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미국에게 압박뿐만이 아니라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라. 그 길을 우리가 열어주마. 주도적으로. 네. 그럼 우린 중국에게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 있도록 압박해줘라. 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린 동시에 북한에게 대화하자. 요게 지금 이 역할을 미국에게는 대화를 요구하고 있고 중국에게는 압박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직접 대화하자고 하고 있고 이러면서 우리가 핸들을 잡고 잘 조정하려고 하는 그 국면까지 현재 와 있다. 그래서 북한이 대화하는데 약간의 틈새라도 열어주면 그 열 수 있는 건 뭐냐 중국에 압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열어주면 미국에게 봐라 대화해라 너희들. 근데 사실은 미국 놈들이 음흉해갖고 지난해 7월서부터 북미 간 비밀 대화를 계속하고 있어요. 네? 한 라인을 갖고. 물론 하고 있겠죠. 예. 근데 그 중재 역할에 저는 많이 거론하지 않는데 좀 주목해야 될 역할이 예. 러시아 푸틴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예. 좀 한번 이 남한의 주도적인 역할도 한계가 있고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도 한계가 있다면은 푸틴은 더 한계가 있어요.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한번 제3의 카드로 네. 최대한 모든 카드를 다 써야지 그렇죠. 않나. 네. 그래서 이 러시아의 중재 역할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이제 러시아까지 끼어들어서. 근데 어쨌든 그 모든 역할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돼요. 예,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팟캐스트 열심히 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적 역할을 기대한다면서 촛불 한번 또 들을까? 아, 그래도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속은 다 시원하네. 답답한데. 근데 이제 그 미국이 아까 뭐 굉장히 음흉하다 그러셨나요? 예. 그래서 몰래 이제 북한하고 대화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그러니까 술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이번에 술을 많이 쓰는데 술이나 마시죠, 그래. 이번에 이제 그 단독 운행에 대해서 자금 세탁국 운행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서 거래를 중단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이제 중국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했는데 그게 북한을 핑계로 하는 것이지만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거죠. 중국을 겨냥하는 그렇죠.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미국하고 어떤 중국 사이에 일종의 어떤 무역 전쟁 때문에 중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 넣는 북한을 핑계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 중국 입장에서 그게 불편하니까 우리는 또 그 불편해하는 중국의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야 너희들 그것 때문에 불편하지 그러니까 북한하고 관계를 풀 수 있도록 너희들 좀 나서 이렇게 우리는 또 중국을 활용해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미국과는 대화, 중국에게는 압박, 남북 간 대화, 그리고 러시아에게도 대화를 요구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하겠다라고 하는 G20 정상회담을 마치고 이제 앞으로 더 잘하라고. 그래가지고 단기간에 그렇게 만나가지고 그동안에 어떤 단절됐던 이재화 변호사께 말씀하셨던 걱정됐던 그런 한국 외교의 공백을 이번에 이제 잘 메꿨다는 거 그 자체로서 첫째 성과라고 공백을 잘 생각합니다. 메꿨다. 예.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촛불혁명에서 태어난 정권 아니겠습니까? 야, 근데 타국 정상들이 민주주의 국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촛불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체감에 한 서너 배는 더 느끼는 것 같아.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인기 짱이었어요. 근데 인기 짱인 게 대통령이 교민들이 또 막 나와갖고 아이돌 스타처럼. 그게 옛날에는 막 동원하고 이랬었는데 그 옛날에는 반대 시위했잖아요. 반대 시위도 하고 네. 일부는 동원하고 이랬었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미국 갔을 때는 뭐 엄청 멀리서도 오고 자발적으로 오고 그랬다 그러면 야 이런 대통령이 됐으면 나도 이런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거기 있는 교민들이 네. 우리가 2011년에 낙곰수 공연 갔을 때 막 구름대처럼 모였는데 저는 못 갔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왔을 때 그때 이상의 열기였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지금 나이 든 사람도 많이 왔고.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제가 같이 올 줄 알고 기다렸던 거예요. 낙곰수 때는 못 왔으니까. 그러니까 안민석 이번에 의원이 툭 나타나니까 이건 뭐지? 뭐 초선 의원이 저렇게 나대고 다녀? 제가 세 번째로 또 의미 아직 설명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촛불 그러니까, 정권. 촛불에 의해서 태어난 정권이기 때문에 이 문재인 대통령은 그 자체로서 어떤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의 촛불혁명 유대함을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갔다는 것 자체로만으로서도 홍보하고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촛불혁명의 위대함을 알렸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고 싶어 한 거예요. 메르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특별한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무슨 일정도 안 잡혀져 있는데도 막 만나자 그래가지고 캐나다의 그 잘생긴 총리 있지 않습니까? 예, 트리도. 예. 그 양반도 막 만나자 그래가지고 막 만나고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얼굴이 잘생겨서 인기 짱이었던 게 아니라 바로 한국 시민들이 촛불에서 만들어낸 대통령이라는 것 때문에 유럽에서 인기 짱이었는데 그건 다시 말하면은 한국 촛불의 의미를 G20에서 대통령의 존재 자체로서 홍보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문제라든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베를린 선언을 비롯하여 각국의 정상들과 충분히 자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 선언에서 뭐 남북 관계 지금 세 번째가 촛불 정권을 널리 알렸다. 두 번째가 예. 세 번째가 너무 길어요. 그런가요? 세 번째. 예. 간단하게 하려니까. 세 번째. 아니, 중간에 아까 그 말씀 안 했으면 제가 짧게 넘어갔는데. 꼭 끝까지. 세 번째. 진짜 길죠. 제목이 제목 한 줄로. 줄로, 세 번째.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한반도 문제 해결 전략 제시. 그거는 이제 베를린에서 평화 선언을 밝혔고, 그 다음에 각 나라들과 북한에 대한 압박을 우선시하면서 그러나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를 다 고해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 대목에서 성과하면서 동시에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박을 하자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미일 삼각회의를 막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 대한 불편함을 또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막 압박을 하자 그러니까 베를린 선언을 발표했는데 또 한편 압박을 하자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니네들 정말 뭔 뜻이야? 진 의지가 뭐야?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제로는 이제 저도 지금 한중 사업을 하는데 투자한 거 다 날리고 지금 중국 그 관광객들 중국 환자들이 안 들어와요. 근데 너무 낙관적인 전망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방송 들은 사람들이 열받겠는데. 계속 그러니까 제재를 확대하지는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보는 거고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사드 문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느 정도 미국의 입장만은 대변하지는 않고 이 해결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중국의 기대는 뭘까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좀 이제 몇 가지 좀 신호를 봐야 되는데요. 어떤 신호를 봐야 일단 돼요?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이 사드 문제 발단이 됐던 게 언제부터냐면요. 2014년 7월 시진핑 주석이 펑리안 여사를 대동하고 한국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뭐 북한보다 먼저 방문했다. 그다음에 부부 동반으로 단독 방문이다 해서 상당히 의미 있게
2013년 초에 됐고, 13년 초에 됐고, 예. 2014년 7월에 왔을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 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를 했어요. 예. 시진핑 주석이. 사실 그 전에 5월 달에 주한미군 연합사령관이 스캐포로트인가요? 예, 스캐포로트. 예, 그 사람이 5월 달에 처음으로 사드 배치 필요성을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시점만 해도 한국 내에서는 국방부랄지 군 관련 전문가 소수만이 이 사드의 이슈를 알고 있었고, 저 한중간에 이슈가 되는지를 몰랐어요. 쟁점인지를. 근데 시진핑 주석이 딱 제기를 하니까 이 사드가 뭐지? 라고 하면서 이게 이 한중간에 큰 쟁점이 됐었고 부각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 이후로 이제 중국에서 그 관료들 그다음에 전문가들까지 합사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사드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 제기를 하고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7월 달에 사드 배치까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경제 제재로 온 건데 이 과정에서 작년 7월 이후에도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가장 강경하게 사드 배치를 주장했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 정치 지도자를 만난다 할지 했을 때.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시진핑 주석이 두 번의 접촉이 있었죠. 한 번은 전화통화가 있었고 이번에 G20 회의에서 정상에서 만났었죠. 두 번 다 사드란 용어를 쓰지 않았어요. 시진핑 주석이 한중 간의 현안, 갈등에 대해서 중국의 안보적 우려를 한국이 좀 이해해주라, 고려해달라라는 그다음에 이견을 좁혀나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 이런 식의 좀 간접적인 화법으로 사드 문제를 언급했거든요. 물론도 얘기를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사드라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합의된 것 같아요. 걸림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죠. 예. 걸림돌. 외교 안보적인 현안이랄지 이슈 이런 식으로 애둘러서 표현을 했었고, 자, 이런 표현들 물론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사드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 정상이 가장 강경했던 시진핑 주석이 사드라는 용어를 아직은 쓰고 있지 않다.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예. 이런 문제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사실 한중 관계에서 중국이 이 사드 문제가 너무 과잉 정치화되어 가지고 특히 이건 중국이 자초한 겁니다. 사실 시진핑 주석이 너무 과잉 이슈화 시킨 거죠. 그래서 국내적으로도 시진핑도 곤혹스러운 처지예요. 이게 너무 풀려났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런 게 남겨져 있는 거죠. 예. 압박과 대화라는 건 사실 모순적인 건데. 그러니까요. 예. 북한과 중국을 자 그래서 공백 메꿨고 촛불 정권의 위대함을 알렸고 예.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략. 평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했고 네. 그것이 평화 선언을 한 거죠. 네. 예. 뭔가 와요? 네, 좀 더 이야기를 해봐야지. 예. 자, 아니 G20를 근거로 갖고 이제는 어쨌든 시장의 문을 연 거죠. 예. 문을 좀 긍정적으로 열었다. 그렇죠. 예. 한 번은 잡음도 나지 않고 사고도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서 서방 G20 국가들이 인정을 해줬다. 예.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첫 다자 외교의 한 걸음을 성공적으로 마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건 자, 그 한미 문제에 있어서 사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사드는 시간을 벌었다고 했고 지금 당장 사드는 뭐 두 번째 이슈로 밀어낼 수 있는데 자, 중국이 끊임없이 사드 문제로 인해서 무역 제재를 가하고 있잖아요.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중국이라고 하는 시장을 잃을 것 같아 더 두렵다. 지금까지 온 경제적 제재도 크지만 중국이라는 시장을 영원히 잃을까 두렵다. 중국을 어떻게 설득하래죠? 경제 제재하지 마라. 중국 설득이 문제 아니에요. 예, 또 예. 북한 압박을 하자고 중국도 설득을 해야 되고 첫 번째가 일단 경제 제재하지 마라. 예. 어떻게 해야죠? 일단 그 사드 배치 이후에 이제 중국의 경제 제재 조치는요, 사실 한국 언론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 보도가 되고 또 그렇게 인식이 확산이 되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해서 사실 출범 직전부터 중국이 그런 신호를 보내왔는데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해서 그 사드 문제 갈등을 완화시키고 뭔가 좀 출구 전략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중국이 계속 신호를 보냈고 그런 의사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과 병행해서 그 경제 제재 조치도 그 초기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고
일부 영역에서는 다소 완화하는 조치도 좀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다만 사드 갈등이 완전한 그 타협점 해법을 찾기까지 시간이 걸릴 문제고, 특히 그 과정에서 그 북한의 이제 ICBM 발사 최근에 뭐 논란거리이기도 합니다. 7월 4일날 발사했죠. 이걸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이게 북핵 문제 해법이랄지 한반도 정세가 대선 전의 상황, 그러니까 4, 5개월 전의 수준으로 지금 회귀하는 듯한 경향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드 갈등의 출구 전략의 조짐이 아주 좋았고 양국 정상의 의지랄지 신호를 보여줬는데, 구체적으로 타협점을 찾아내고 출구 전략까지 이르기까지는 앞으로도 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제재 문제는 정리하자면 초기에 예상했던 만큼 강도가 세지는 않았다. 다만 시간을 지켜보면서 출구 전략의 모색 과정에서 완화될 여지는 남아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진핑 중국은 문재인 정부에 뭘 기대를 하고 그걸 완화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근데 교수님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네. 거기서 지금 줄줄 나가 떨어지는 기업도 있고. 현재는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가 외교적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동아시아 MD 전략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은. 다만 북한 방어용 또는 한반도 평화 유지용 이런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랄지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를 우리가 활용하고 공도 운영한다. 뭐 이런 정도의 방침을 밝힐 수만 있다면은 사실은 중국을 상당 정도 설득이 가능합니다. 네. 둘 다 쉽지 않은 문제네요. 두 가지 부분에서 제가 질문. 첫 번째 문제는 미국 이제 군사상의 기밀이 그 누설되기 때문에 중국을 참여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할 텐데 이게 성능만 그 부분에 공개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막 제작하는 과정의 비밀은 공개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검증할 때. 저는 이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이거는 검증을 하자. 실질적으로 북한만 들여다보는 거 600km 내에서만 보는 거고 2000km가 아니다는 거 한다고 해갖고 이게 군사상 비밀이 누설돼서 이게 뭐 나중에 이제 사실 이 부분 뭐 중국이 뭐 약간 폭격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미국을 좀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미국이 물론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좀 완곡한 표현이고 불가능해요. 근데 그 엑스밴드 레이더는 그 레이더 그 자체가 미국 본토에 있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하고 연동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더 들여다보는 것은 미국 본토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본토 운영을. 여기서 이 레이더가 실제로 그 리모컨 자체가 미국이 갖고 있다는 거 아니야? 아니 여기서 취합하는 정보가 미국 그러니까. 레이더망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을 독자적이고 자체적으로 600km만 본다라고 하는 게 말로는 쉽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 레이더를 이제 지금 전방 배치 모드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실제로 사격 통제 모드로 발사하는 것들을 이렇게 관찰하는 식으로 전환시키는데 뭐 어떤 분은 8시간 걸린다 그러고 어떤 분은 12시간 걸린다 그러고. 근데 어떤 분은 또 지금도 기술이 계속 진화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방 몇 시간 안에 단기간 안에 기술을 진화된 기술을 가지고 2,500km 들었다 보는 걸로 확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러니까 금정 때 중국의 책임자가 왔을 때는 600km를 600km 조작을 했다가 그 이후에 그 뭐 기술이나 이렇게 해서 2,000km 또 확대시켜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뭐 거짓한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다른 한편은 그런 기술 자체가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가서 보면은 이제 상세히 다 보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우리 이 사회 보수 진영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내정 간섭이지. 우리 군사 기술과 군사 운영 기술을 들여다본다는 게 당신 우리가 안 한다고 그러면 그냥 믿어야지. 당신들 뭔데 갖고 내정 간섭이 아닌 게 중국은 한반도 내에서 하는 건 우리가 간섭 안 하겠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영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사실은 원래 우리 목적은 중국을 공격하거나 일테면 그건 아니잖아요. 일테면 예. 우리가 운영하고 우리는 너희들 들여다보지 않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갑자기 자기들 처리하기 어렵고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만은 중국도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 한중 간에 이제 한국의 일정한 그 외교적 양보 내지는 중국한테 명분을 좀 찾고 싶어 하는데 중국이 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의 신호는 이 공식적인 채널에서 공개적으로 언급되는 게 아니라 중국의 그 다양한 일제 모트랙이 있거든요. 한중 간에. 그러니까 반관 반민 차원의 1.5트랙 차원인데 사실은 우리나라 1.5트랙의 학자랄지 이런 사람들은 약간 정부하고 반한 입장이랄지 좀 자유로운 의견들을 표시하는데 중국은 정확하게 정부 입장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렇죠. 다만 공식적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고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중국이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고 또 한국의 입장을 한번 확인해보고 이런 식의 조율 과정을 거치거든요. 여기에 이제 여러 회의가 있었는데 저도 한번 참여해본 적이 있고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봤는데 분명하게 중국은 현재 사드 배치줄에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면은 한중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예. 말씀하세요. 네. 첫 번째, 군사 기술적인 측면에서 X밴드 레이더에 대한 검증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한미에서는 지금 600km로 제한시켜 놓고 있다. 종말 단계. 예, X밴드 레이더, 예, 레이더의 X밴드 탐지 레이더. 범위. 전진 모드로 해서. 전진 모드. 예. 예. 600km라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중국은 2000km다. 예. 라고 하는데 그것을 검증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예를 들면 예컨대 사찰을 허용해달랄지 아니면 그 문서로랄지 아니면 가장 기술적 검증을 해서 중국이 납득할 만한 기술적 검증 조치를 해달라라는 겁니다. 물론 쉽지 그런데 않죠. 쉽지 않잖아요. 네, 쉽지 왜냐하면 않죠. 네. 왜냐하면 네. 지금 그 사드 운용을 예를 들었고 우리 한국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게 전시 작전권 이런 게 2015년에 환수가 됐으면요 이런 문제도 쉽게 해결됐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주한미군이 운영하는 것을 그렇죠. 네. 우리가 사찰을 허용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우리 군이 운영하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요구예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김창수 박사님 일각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 저걸 우리가 차라리 사서 우리가 운영하자. 네. 그렇게 되면 중국과의 문제도 당신들 우리가 그 전진 모드라고 600km만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검증을 해라. 이걸 어느 학자가 얘기했어요? 김준영 학자가 얘기했나? 뭐 그런 제안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꽤 있죠. 예. 우리가 직접 사서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직접 산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1조 더 들여갖고 한미 문제도 해결하고 한중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이게 그 제3의 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하나 현재로는. 방법이죠. 예.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쉽지 않은 쉽지 우리가 않은 독자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문제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전략적인 측면이죠. 아까 첫 번째가 군사 기술적 측면이라면 중국이 의심하는 것은 결국 이제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MD 전략의 일환이고 그렇죠. 하나의 포석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미일 군사 동맹에 강화하고 한미일 동맹체제에서 동아시아 MD 전략의 일환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선언하고 한국이 그 입장을 유지해달라 이런 겁니다. 사실 요